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독립연구자이신 윤근수 연구원님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SAT 문제에서의 창발성, 제약 밀도에 따른 임계값이고요. 이게 어쩌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랄까 잠재적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그렇죠. 이 연구가 컴퓨터 과학 분야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SAT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거든요. 단순히,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보, 그러니까 제약 조건 같은 정보가 쌓이면서 문제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어떻게 확 변해버리는지 그 본질을 탐구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SAT 문제 중에서도 특히 3-SAT라는 형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 이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제약 조건이 얼마나 촘촘하게 주어지느냐, 이 밀도에 따라서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갑자기, 정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임계점이 실제로 존재할까? 이걸 실험으로 탐구한 논문입니다. 아, 임계점이요? 네. 이게 마치 뭐랄까,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 갑자기 얼음으로 확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의 성질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 복잡계에서 말하는 창발 현상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군요. 창발 현상. 그럼 일단 이 SAT 문제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좋습니다. SAT는 Satisfiability, 그러니까 만족 가능성 문제의 약자인데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논리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 전체가 참 true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변수값들의 조합, 참 거짓, 이 존재하느냐, 없느냐, 딱 이것만 묻는 문제입니다. 아, 그냥 존재 여부만 따지는 거군요. 어떻게 푸는지가 아니라. 그렇죠. 딱 예 아니후 질문인 거죠. 그리고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3-SAT는 그 논리식을 구상하는 작은 조각들, 이걸 클라우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절 하나하나 안에 변수나 그 변수의 부정, 이걸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이 정확히 3개씩만 들어있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SAT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네, 3개씩. 그래서 3-SAT. 알겠습니다. 근데 이 SAT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컴퓨터 과학 역사상 최초로 NP 완전 문제라는 게 증명된 아주 기념비적인 문제거든요. NP 완전. 들어는 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려운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십 개 도시를 모두 방문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수백 개의 작업을 충돌 없이 배치하는 최적의 스케줄을 짠다거나 하는 문제들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NP 완전이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수학적인 변환을 통해서 결국 이 SAT 문제로 바꿔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결국 SAT 문제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SAT 문제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그건 단순히 SAT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셈이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SAT가 약간 문제들의 왕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계의 최대 난제, 아직 풀리지 않은 100만 달러짜리 문제라고 불리는 P 대 NP 문제와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다시 논문 얘기로 돌아와서요. 논문의 핵심 열쇠가 바로 제약 밀도, R이라는 개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변수의 개수 n에 비해서 그 논리 조각, 즉 절의 개수 m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비율, 그러니까 R equal n분의 m, 이 비율이 문제의 풀이 가능성 자체를 극적으로 바꾼다는 거였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제약 밀도 R이 SAT 문제의 성질, 특히 풀이 가능성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 가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연구진의 실험을 통해서 이 R 값이 어떤 특정 값 근처에 도달하면 해답이 존재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가 갑자기 거의 0%로 뚝 떨어지는 현상을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거의 100에서 거의 0으로요. 점진적인 게 아니라? 네, 아주 급격하게요. 마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걸 물리학에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상전이, 페이즈 트랜지션 현상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이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요. 흥미롭네요. 그럼 실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나요? 일단 실험 설계를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변수의 개수를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 이렇게 여러 단계로 늘려가면서 설정했고요. 그리고 각 변수 개수 n에 대해서 제약 밀도 r을 2.0에서 시작해서 6.0까지 0.1 간격으로 아주 세밀하게 병렬시켰습니다. 0.1 간격으로요? 굉장히 촘촘하게 봤네요. 네, 그렇죠. 임계점을 정확히 찾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각 nr 조합마다 수천 개씩 무작위로 3셋 문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실제로 풀어본 거죠. 아, 수천 개씩이나요. 데이터가 엄청났겠네요. 푸는 데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나요? 네, 미니셋이라는 꽤 표준적이고 성능 좋은 셋 솔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실험에서 많이 쓰이는 도구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급격한 변화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는지 궁금한데요. 네,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첫 번째로 해답이 존재할 확률, 즉 만족 가능성 비율을 제약 밀도 R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요. 이게 R값이 어떤 특정 지점, 대략 4.2에서 4.3 사이의 아주 좁은 구간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어요. 마치 절벽처럼요. S자 모양의 곡선인데 그 중간 부분이 아주 가파른 거죠. 이걸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시그모이드 커브. 네. 근데 그 4.2에서 4.3이라는 값은 변수 개수 n에 상관없이 일정했나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수 개수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질수록 이 변화가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는 거예요. 더 가파르게 틀어졌죠. 더 날카로워졌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변수가 20개, n 이퀄 20일 때는 만족 가능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비교적 완만했는데 변수가 100개, n 이퀄 100이 되면 이 구간이 훨씬 더 좁아지고 가팔라졌어요. 논문에 나온 구체적인 예를 보면 n 이퀄 60일 때 제약 밀도 R이 4.0에서 4.4로 아주 조금 0.4 정도 증가하는 동안에요. 만족 가능성이 90% 이상에서 5% 미만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와, 0.4 차이에 90%에서 5% 미만이라니 정말 급격하네요. 이건 뭐 거의 스위치인데요. 그렇죠. 거의 디지털 신호처럼 변하는 거죠. 아날로그적인 변화가 아니라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문제 해결 시간이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이 현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데요. 보통 생각하면 제약 조건이 많아질수록, 즉 R값이 커질수록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달랐어요. 제약 밀도가 아주 낮을 때 R 4.0 정도는 문제가 쉬워서 빨리 풀리고요. 또 제약 밀도가 아주 높을 때 R 4.5 정도도 해답이 거의 없다는 게 명확해져서 그런지 오히려 빨리 이건 못 푼다 하고 결론 내릴 수 있어서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그럼 언제가 제일 오래 걸렸나요? 바로 그 만족 가능성이 0과 1 사이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임계점, R값이 대략 4.2에서 4.3 근처일 때, 이때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해결 시간이 정점을 찍은 거죠. 제일 애매한 지점에서 제일 오래 걸린다.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네,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변수가 100개, n은 100일 때 이 임계점 근처에서 평균 해결 시간이 다른 지점보다 훨씬 긴 약 0.0035초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물론 절대적인 시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는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왜 하필 그 경계선에서 가장 풀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단순히 계산량이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이 복잡해져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만약 그렇다면 R이 커질수록 계속 시간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이 결과는 뭘 시사하냐면 바로 그 임계점에서 문제의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해답 공간, 솔루션 스페이스의 구조가 완전히 뒤엉키거나 뭐랄까 붕괴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해답 공간의 구조적 붕괴? 그래서 창발 현상이라고 연결하는 거군요. 제약 조건이라는 정보가 그냥 점진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문제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인 거죠. 이건 단순한 계산 복잡도의 증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성질 변화, 즉
창발적 전환, emergent transition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현상을 다른 분야의 창발 현상과 비교하던데요. 물리학의 상전이 말고 또 어떤 예시를 들었나요? 네, 흥미롭게도 예를 들어 언어에서 문법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는 사회에서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는지 같은 과정들과 유사점이 있다고 봤어요. 이런 현상들도 보면 처음에는 개별적인 요소들, 단어, 사람들의 행동이 있다가 상호작용이나 정보가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질서나 패턴, 문법, 규범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개별 요소만 봐서는 예측하기 힘든 전체 시스템의 행동 변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는 SAT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수학적이고 형식적인 틀 안에서 정보의 축적이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구조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명확한 수학적 시연처럼 느껴진다고 저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단순한 컴퓨터 문제를 넘어서는 통찰이네요. 네,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윤군수 연구원님의 연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컴퓨터 과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SAT, 특히 3-SAT 문제에서 제약 조건의 밀도, 즉 R 값이 특정 임계점 약 4.2에서 4.3을 넘어서면 문제 해결 가능성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오히려 문제 해결 시간은 바로 그 임계점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상전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 해답 공간의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변하는 창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비교적 단순한 규칙들의 축적이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 전체의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째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항상 점진적이지만은 않다. 때로는 이런 급격한 임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구성 요소나 규칙, 여기서는 세 개의 리터럴을 가진 절들이 충분히 많이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체 시스템의 새로운 행동 양식이나 구조, 창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겠죠. 부분의 합이 전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크지만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더 흥미로운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계산 문제 속에서 발견된 임계점과 창발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런 이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에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들, 예를 들면 경제 시장이 갑자기 붕괴하는 현상이나 어떤 문화적 트렌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이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가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과연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